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서산시 수석동은 시간당 99.1mm의 극한호우가 기록됐고 천안과 당진에서도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북면에서도 시간당 109mm의 극한호우가 퍼부었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영남 지방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하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일요일인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충남권에 200mm 안팎, 수도권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일요일까지 강원 산간은 최고 300mm 이상, 내륙은 1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고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와 함께 저지대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남과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 사례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김해시 모습입니다.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도로에 빗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빗물이 솟아오르는 힘 때문에 기존 도로의 모양이 변형돼서 들뜬 부분도 보입니다. 네, 홍수특보가 발효된 충남 당진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택 내부 영상 모습인데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가지가 물로 가득 찼고 바닥에도 온통 물이 가득합니다. 제보해 주신 시청자께서는 빌라 2층과 3층 주민 모두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상가거리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리에 빠르게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제보자께서는 가게 업주와 주민들이 나와 막힌 하수구를 개방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남 창원시 피해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 시티7몰 주변 모습인데요. 이미 도로에 물이 30cm 정도 높이까지 차올라서 지나가는 차량이 아니라면 도로인지 하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원천의 수위도 빠르게 높아져서 다리는 침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창원 다른 곳 상황도 보겠습니다. 새벽 2시 10분쯤 창원 병원 사거리 내동 민원센터 근처입니다. 이곳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맞닿은 입구인데요. 이곳 역시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승용차 바퀴 절반 정도까지 차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단지 근처인데요. 도로에 물이 가득 차고 차창에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침수 상황을 살피러 나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택시를 타고 새벽 귀가하다가 불어난 물에 차가 잠겨 시동이 꺼질까 봐 상당히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에 있는 음식점의 모습입니다. 빗물이 차올라서 집기류가 물에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제보해 주신 음식점 주인분께서는 당분간 장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에도 지금 비가 꽤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 대전에 시간당 6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또 경북에 머물면서 충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오늘 남해안을 통과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청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앞으로 강원 영동에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많게는 120에서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지금 산사태 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이 불겠고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증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끝까지 정권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통상적인 구형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남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재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억지 기소에 진술 조작 등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고 날을 세우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법원을 향해서는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라는 사필 규정의 검찰 판단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과한 처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이 넘어서야 겨우 1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며 선고 과정과 상급심은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 속에 곧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의정 갈등 중재안을 둘러싼 갈등설 속에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단순 만남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원전 세일즈차 체코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배웅 나온 한동훈 대표와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이른바 어깨툭과 같은 제스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열린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 한 대표는 민심을 거론하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앞서 그간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주요 순간마다 봉합을 위한 시도 역시 뒤따랐습니다. 지난 1월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90도 인사, 또 내전을 방불케 한 전당대회 직후 삼겹살 만찬에서의 윤한 러브샷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2달여 만에 열리는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 만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한계 일각에선 우호적 차별화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는 한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용산이 용인해주는 등 공간을 내줘야 지지율 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당정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면 빨리 이거를 이 변곡점을 만들어갖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정 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까지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하며 이 당정 사이 약한 고리를 쉽게 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김 여사 행보를 두고 친윤계 사이 공개적 이견 표출 역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화학적 결합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초보적인 거죠. 일부 여당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이 결국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폄훼하려고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이고, 한 대표 역시 성과를 위해선 대통령실 설득과 협조가 필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바탕을 둔 질서 있는 차별화와 함께 이 당정 공조라는 출구 전략으로 여권 분위기 반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 주쯤에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금투세에 관해 당 차원 입장을 정하려는 절차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쪽과 유예하자는 쪽이 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토론에 나설 의원 명단, 이른바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시행하자는 측은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고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만 해당하는 금투세를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루자는 측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 여건상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하고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보 없는 끝장 토론이 예상되는데 유예든 시행이든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부 의중이 유예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앞서 유예론을 언급한 이현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였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3년 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이후로 금투세를 미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표 세금, 즉 재명세라고 불릴 거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대표 SNS에 몰려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며 실력 행사에 나선 상황.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선 1,400만 투자자들의 반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토론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이 대표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던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와 함께 원전 르네상스를 이뤄가자며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체코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은 물론 전방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MOU를 맺고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등 양국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체코와 한 팀을 이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또한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 수반인 피알라 총리와 체코 주요 원자력 기업을 찾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원전 설계부터 운영, 방패물 관리까지 전체 주기에 걸쳐 양국 정부와 민간이 MOU를 맺고 원전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별도 회담을 잇따라 열고 단순 협력을 넘어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은 또 정부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통해 무역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차 등 첨단 산업과 우주 항공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체코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유럽 철도 시장에서의 K철도 수출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체코 관계 발전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 계획을 담은 행동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 의장과 잇따라 만나고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2박 4일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는 물론 양국 간 포괄적인 원전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한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가운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에 이어서 또 어디에서 수출 잭팟이 터질지 최하영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원전 기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강국인 프랑스. 두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을 따낸 비결은 바로 가격 경쟁력과 정확한 납기였습니다. I can't disclose the details, but basically it was about the price and about the guarantees that it will be done on time and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price which was proposed, and this was the main metrics. 이런 강점을 내세워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인 우리나라는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기대가 큰 곳은 일찌감치 점 찍어 놓은 폴란드입니다. 또 최근 원전 확대에 나선 영국도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주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을 해외로 수출해서 기업들의 일감을 창출하고 국제적인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일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맞서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원전 시장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422기. 여기에 더해 57기가 새로 지어지고 있고 104기가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원전 설비 수출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자신감을 얻은 K원전이 새로운 수출 효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막기 위해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과거 7번의 금리 인하 가운데 최근 3번은 금리 인하 직후에 경기 침체가 온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승은 기자입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크게 7번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결과 경기가 연착륙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 2019년 물가 때문에 내렸을 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아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0.5%포인트, 이른바 B컷은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을 연준의 기준선인 4.2% 이하로 묶어두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좀 기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 경제 50년 사이클에서 경기 하강과 실업률 상승 국면에서 경기 침체를 피했던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현 시점에서 기우로만 여기서는 안 되고요. 관심은 우리 금리 인하 시점에 모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10월 인하 톤으로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계대출 급등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지표 모두가 부진한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조기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1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국민들이 내년 10월에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과 다음 달 초 연휴 때문에 이번 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치가 부족한 가운데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 반쯤부터 레바논 전역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과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명령한 뒤 최근 몇 달 새 새로 들여온 호출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حتى الآن سجلت غرفة العمليات الطوارئ الصحية بوزارة الصحة العامة أكثر من 2800 جريح. حالة تقريبا 200 منهم هي حالة حرجة استوجبت إما إجراء عمليات جراحية.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 전쟁 이후 도청이나 위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무선 호출기 사용을 독려했던 헤즈볼라. 레바논 전역에서 대원들이 쓰던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소유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강력한 보복과 함께 가자 지구 지원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서방국 당국자들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빅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다음 날 남부주의 주도인 시돈 한복판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휴대기기가 연쇄적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는 무전기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That should be a rule that everywhere in the world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이른바 삐삐로 불리는 무선 호출기와 휴대용 무전기 연쇄 폭발로 이틀 동안 3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ן. המשמעות היא שאנחנו הולכים ומסיטים כוחות, משאבים, אנרגיה לכיוון צפון. לא שכחנו את החטופים.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쟁 선언에 대해 헤즈볼라는 조만간 가혹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 중동 지역에 다시 전면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폭탄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통신 수단을 이용해 하마스 주요 인사들을 표적 암살해 왔습니다. 무선 신호를 받은 휴대전화가 터지고 위성통신으로 기관총이 원격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휴전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가자지구 남부 공습으로 사망한 모하메드 데이프. 하마스 군사조직 창설자로 수십 년간 이스라엘 수배자 명단 1위 오르며 수탁의 표적이 됐습니다. 가자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데이프는 20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최고 폭탄 제조자의 죽음이 계기였습니다. 별명이 기술자였던 야히야 아야시. 1996년 1월 이스라엘에 포섭된 팔레스타인인에게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직사했습니다. 그때도 미리 폭발물이 심어진 전화기가 무선 신호를 받고 터진 겁니다. 27년이나 암살 공포에 시달리다가 모인 기관총에 숨진 이란의 핵무기 과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이란 당국은 고도의 전자장비가 동원됐다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했습니다. متاسفانه عملیات بسیار پیچیده‌ای بود و با کارگیری تجهیزات الکترونیکی رخ داد. هیچ فردی در صحنه حضور نداشت. اما سرنخ‌هایی وجود داره. ضمن که اون کسی که این طراحی رو کرده 이란과 이른바 저항의 축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이스라엘. 이번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전례 없는 삐삐 폭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베이루트 남부를 겨냥한 표적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완의 사령관인 이브라힘 아키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아킬과 함께 최소 10명의 헤즈볼라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민간인을 방패 삼아 주거용 건물 지하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매듭 지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며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 앞선 발언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모든 TV, 정보 커뮤니티와 함께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낼 때까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네덜란드 항구 도시 로테르담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로테르담 출신의 22살 남성을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용의자가 사상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다며 범행 당시 신은 위대하다를 여러 번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대외 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만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9일 머리글 기사와 함께 보도한 사진입니다. 초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저격수용 소총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는 또 다른 현지 지도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는 해당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의 각종 공개 활동을 늘 일면 첫 단의 주요 소식으로 보도하던 관례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1호 행사는 특히 이것은 뭔가 새롭게 군사적인 성과를 낸 그런 행사는 이 선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지금까지 대외 매체에만 실리고 대내 매체에선 전하지 않은 김 위원장 동향 보도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김정일 생일을 맞아 참석한 음악회 소식과 2019년 1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표단 접견 소식 등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빠뜨린 보도는 김정은이 최대 치적으로 삼는 국방 성과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방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민심 이반이 작지 않다는 것으로 지난 7월 말 역대급 수혜에도 열린 대대적인 전승절 행사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수해 피해가 크고 민심 수습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군사행보에 대한 어떤 내부 민심 이반을 감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미사일 시험 발사가 러시아나 미국을 향한 대외용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노동신문 보도에서 빠뜨릴 경우 이를 주민들이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군 당국이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톤을 넘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사일의 실물이 공개될 경우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알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재작년 공개된 국군의 날 홍보 영상에 등장한 현무5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극비에 붙여졌지만 힐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중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탄도 중량만 8톤이 넘어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정도로 전술에게 버금간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는 실물을 실은 차량이 시가 행진에 나왔지만 발사관으로 덮여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이 괴물 미사일을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무기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며 현무5도 후보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실물이 공개된다면 4.5톤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에 대해 경고의 의미가 담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개발하며 대남 투트랙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맞서 현무5 미사일 실물을 공개하며 유사시에 대량 응징과 보복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T-50은 우리나라의 첫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입니다.
T-50을 기본형으로 다목적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와 협상하고 있어서 추가 수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T-50 계열의 다목적 전투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폴란드입니다. 지난 2022년 계약해 지난해 말 FA-50 12대를 납품했고 오는 2028년까지 36대를 추가로 인도합니다. 추가 납품하는 FA-50PL에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대로 공중 급유 기능과 A사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폴란드 공군의 FA-50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와 전투기 노후화가 겹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Kilku lat potrzebę silnego rozwoju w kontekście chociażby tego, co się dzieje za naszą wschodnią granicą. 폴란드 공군은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방제 최신의 항공기이고요.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비행 방식이 완전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 성능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50 계열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6개국입니다. 수출 실적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와 필리핀, 슬로바키아 등 5개 나라와 다목적 전투기 판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협상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앞으로 1,000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수요가 예상됩니다. 미 해군, 미 공군의 약 500여 대 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목적 전투기 1,000여 대 소요를 저희가 석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 협상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 가격과 성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 우리 항공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효성이 떨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네 자녀를 키우는 신수연 씨. 지난 2019년 이혼 뒤 매달 200만 원을 양육비로 받기로 했지만 2년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신 씨와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 대비해 전 남편은 재산을 모두 자기 가족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입차를 타고 다니든 해외여행을 가든 호텔 여행을 가든 SNS에 본인이 되게 자유롭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캡처해서 사실은 제출을 해도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18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모두 33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하지만 18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2%. 과거엔 받았으나 지금은 못 받는 가구도 8.6%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엄마에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감치 재판을 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는데 몇 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아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양육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제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감치 명령이 없이도 제재할 수 있어 소요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동안 감치 명령 결정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올 9월부터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엔 국가가 대신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방 의료원들은 각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하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공공의료에 집중하다 보니 수천억 원 적자에 시달리게 됐는데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전염병 우려가 터져나오거나 지방의료에 있어 공적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지방의료원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였을 때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소환했습니다. 공공병원 등의 야간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292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모두 합쳐 3,1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정부가 공공병원에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환자가 사라지면서 점차 의사가 하나둘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대유행이 끝난 뒤 수익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받아 사투를 벌였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없어서 내시경을 못하게 되었고 공익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진료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른바 착한 적자가 쌓여갔던 겁니다. 최근엔 속초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은 몇 달 동안 임금을 체불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달리 해결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를 지방의료원이 감당하도록 맡겼다. 의료 약제의 진료 비율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재정으로 착한 적자를 보전하고 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꾸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들이 면허 취소 없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약을 상습 투약한 거로 드러나며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사 자격관리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도 소관부처가 해당자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 발표 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인 의사 A씨는 올해 1월부터 5개월여간 치료보호를 받는 중에 44건의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의 진료 행위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의사가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례가 지난해 13만 4천여 건에 달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최근 5년간 해당 사유로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인 결격자 면허 취소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년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지정 3터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교회 건물 철거 현장에서 수십 미터짜리 철제 가설물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제거가 끝날 때까지 인근 5차선 도로가 7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광명시는 업체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수 아이유 콘서트를 앞두고 잔디 훼손 우려가 또 불거졌습니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다음 달 예정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라크와의 홈경기 전까지 잔디를 교체한다는 계획인데요. 논두렁 잔디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악의 잔디라는 오명을 쓴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경기장 곳곳에 움푹 파인 자국들이 눈에 띕니다.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잔디 상태를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컨트롤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좀 홈에서 할 때만큼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잔디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고.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10억 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경기장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잼버리 콘서트 당시 운동장 위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잔디 상태가 크게 망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엔 관중 10만 명이 몰리는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로 훼손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공단 측은 콘서트의 모든 좌석이 매진된 만큼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추석 연휴 동안 잔디 다짐 작업 등 보수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국가대표 A매치 이라크전 경기 전까지는 2차례에 걸쳐 잔디를 교체하고 회복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콘서트를 비롯한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축구 팬들의 요구에는 앞으로 운동장 좌석을 제외한 부분만 대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올여름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파리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종목 선수단 27명이 참가해 투혼을 펼쳤는데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경기도 선수단.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등 메달 9개를 획득했습니다. 경기도는 메달을 딴 선수와 지도자에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 뒤엔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존재합니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전문 체육 선수 16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장비 같은 거를 전부 다 사비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조금 무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이번 달부터 체육인 기회소득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비인기 종목 전문 선수와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직장 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가 대상입니다. 이들에겐 훈련과 용품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명, 김포, 화성 등 17개 시군이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북부에 또 우리 체육회 분원도 만들었고 차근차근하게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는 얼추 8,000명 정도.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체육활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재능 기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시청수를 기록한 비영어권 콘텐츠 10편 가운데 한국 작품 3편이 포함되며 K-콘텐츠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간한 올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수 2,900만 회를 기록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비롯해
기생수 더 그레이, 마이 데몬이 비영어권 콘텐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어권 시리즈 10편 가운데 4편은 영국 제작 콘텐츠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